뿅.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결국 개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개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근대화 정책 그리고 또 필기하면 좋아요. 필기하세요. 근대화 정책, 서양화 정책, 공업화 정책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은 개화거든요. 그러니까 개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선이 개화라고 하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혹은 개항은 무엇이에요?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기 위해서 무역 항구를 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전체적인 세계의 자본주의 하에 편입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또 개항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당시에 조선에 있었던 정치인들은 어떻게 서로 생각을 다르게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게 바로 내가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사람을 표현할 때 보면 뇌구조 하면서 뇌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게 뭐 그 사람의 행동, 방향 이런 걸 결정한다라고 하잖아요. 자, 사람의 생각 파트에서 이 뇌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 사람은 동양적인 생각, 동양적인 정신, 내가 상징하는 것은 사상, 제도, 그리고 이념, 그리고 문화. 네네네, 갔다 오세요. 녹화는 계속하고 있을게요. 사상, 제도, 이념, 문화, 종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럼 손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 기술, 과학, 무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이라고 하는 게 약간 영혼, 스피릿 막 이런 사상이라고 친다면은, 손이라고 하는 거는 무기, 우리가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들을 말하는 겁니다. 됐죠? 자, 이 첫 번째에 있는 파란 인간의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느냐? 우리 동양적인 정신과 동양적인 기술들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전마들은 오랑캐들이다. 오랑캐. 우리가 왜 오랑캐의 것을 따라하느냐? 우리의 것들은 충분히 가치가 있고 동양의 것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동양, 파란색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 동양의 정신과 동양의 기술을 계속 유지하자. 서양과 교류하지 말자. 이미 서양과 오픈한 교류를 시작한 외놈들도 양놈들이랑 똑같아. 외양일체론. 우리나라에서는 성리학자들, 기존의 정치학자들, 정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계속 이런 주장을 했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동양의 도를 아십니까? 할 때 동양의 도에다가, 동양의 도를 어디에 담느냐? 동양의 그릇에 담자라 해서 동도동기라고 내가 표현을 한 거예요. 됐죠? 자, 여기에 극단적인 거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서양으로 나아가자. 서양의 뇌구조, 서양의 사상, 제도, 이념, 종교, 문화를로 바꾸고, 그리고 또 서양의 과학과 기술, 무기를 도입하자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까만 사람이에요. 나와있죠. 서양과 문물을 교통하자. 서양식으로 바꾸자. 그리고 우리도 일본이 서양식으로 100% 바꿨다더라. 우리도 일본의 개혁 정책이었던 메이지 유신을 따라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까만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정치했던 사람들 중에 누구냐면은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급진개화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필기 안 한 게 있네. 자, 한 개만 더 필기하면은 여기 5번 외양일체가 아니라 위정척사. 오케이. 위정척사, 이 사람들도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로 치면은 위정척사파고, 여기 요 사람들은 급진개화파. 일본에서 주장했었던 문명개화론. 빨리 근대화, 공업화, 서양화한 나라들이 늦은 나라들을 잡아먹어도 된다. 큰 나라는 약한 나라를 잡아먹어도 된다. 식민지로 만들어도 된다. 제국주의를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문명개화론이거든요. 이 문명개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말로는 서양의 서양의 정신을 서양의 그릇에 담자라고 하는 서도서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내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따라하자라고 했는데, 이때 일본의 메이지 유신 같은 경우에,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 아까 말했듯이 일본 사람의 정신과 사상과 모든 종교, 그리고 또
무기까지 전부 다 우리가 서양식으로 바꾸자. 일본이 서양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게 바로 메이지 유신이었습니다. 자, 근데 메이지 유신 때는 뭐라고까지 주장하느냐?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DNA까지 전부 다 서양식으로 바꾸자라고 주장했거든요. 질문. 여러분, DNA를 서양식으로 바꾸는 방법은 뭘까요? 맞아요. 혼혈이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 서양 사람과 결혼하는 거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약간 장려를 했대요. 그때 그래서 많이 결혼한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은 가난한 집안의 사무라이 딸내미가 결국 돈 때문에 서양인에게 달려가. 선생님, 그런데 뭐 결혼하면은 그렇게 뭐 팔려갔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좀 괜찮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 당시에 서양인들은 동양인을 동물로 봤습니다. 동물로 보고 박물관에 전시해 놓을 정도였는데, 여러분 설마 결혼을 뭐 하려고 하겠어요? 이때 서양인들은 여러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에 파병을 가는 군인이 대부분이었고, 도착하는 나라마다 마누라를 만들었대요. 이거에 대해서 만든 오페라가 있거든요. 그 오페라 이름이 나비부인이에요. 나비부인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이름이 뭐냐면은 초초예요. 초초가 이게 초초가 그거였나 모르겠는데 일본어로 나비란 뜻이래요. 그래서 여자 주인공의 이름이, 이 오페라 전체 주인공의 이름이 그 나비라는 뜻을 가진 여자에다 해서 나비부인이라고 하는데, 얘가 일본으로 3년 동안 파병 온 군인이랑 결혼을 해서 애기도 낳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막판에 오페라 끝날 때 보니까 3년 지나면은 이 미국 군인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거기에 자기 자식도 있고 자기 마누라도 있고, 그리고 지역마다 아시아별로 자기 마누라 한 명씩 다 있어요. 이 군인의 나이는 30대 중후반, 그리고 나비 부인 이 초초의 나이가 15살인가? 그래요. 여러분, 이거 완전 그거예요. 혹시 근데 내 말 듣고 있나? 왜 아무도 반응이 없노? 너무 충격 먹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 다른 말에서 이 이야기 하면은 미쳤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15살이랑 30대 중반이면 여러분이 완전 충격을 먹더라고요. 여튼간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면은 이 여자가 버려지게 되면서 병까지 걸리고, 그런데 이 여자가 미국인의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니까 미국인이 다시 와가지고 자기 아이만 뺏어가고 여자는 그냥 홀로 쓸쓸히 죽고 막 이러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본에 흔하게 있었던 일을 뮤지컬로 만들었던 그런 거예요. DNA까지 바꾸자. 웬만하면 혼혈 만들어라 막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일본은 되게 성공적인 거 아닌가요? 혼혈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조선에서도 저렇게 일본의 메이지 유신처럼 적극적으로 하자라고 했던 게 바로 급진개화파의 입장이었던 거. 다음, 이제 중간에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정신적으로는 문화적으로는 매우 우수하지만은, 기존의 제도, 유학, 성리학 이런 건 매우 우수하지만 우리가 무기, 과학기술에서만 딸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의 거를 일부 도입하자. 무기에 하나여, 과학기술에 하나여 도입하자라고 하는 거 이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두 명, 여기 있는 이 두 명은 개항을 주장하는, 그러니까 서양과의 개항을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의 특징, 여기 있는 빨간 사람의 특징은 청나라의 양무운동. 중국의 제도와 사상과 문화는 우수하다. 서양 거만 일부 받아들이자 했던 운동이 바로 서양의 무기만 받아들이는 운동, 양무운동이었거든요. 자, 이것만 받아들이자 주장했었고, 우리나라 개화파 중에서는 온건개화파, 일부만 개화하자, 온건개화파의 주장이었고, 이들의 표현으로 하면 동쪽의 정신을 서양의 그릇에다 담도록 해보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사람들의 주장. 자, 여기까지 전부 다 이해됐으면 이응하세요.
뭐지? 준혁이는 노이응인가요? 자, 랄랄라. 성민 되게 처음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 랄라라. 어디 갔노? 여기 있다. 자, 교과서 페이지에 있는 요 내용은 방금 내가 말했던 거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볼게요. 청과 일본은 개항 이후에 어떻게 움직였느냐. 서구 열강에 영거푸 패했던 청나라는 중국의 제도는 이미 서양보다 우수하지만 중국의 무기로는 그들과 맞설 수 없다라고 하면서 중국식 표현으로는 중체서용, 중국의 몸은 유지하고 서양을 이용하기만 하자라고 하는 원칙 아래에 양무운동을 추진하였다. 신식 무기공장을 설립하였고 육군과 해군 같은 새로운 군대를 양성하였으며 조선, 철도, 전신 등 근대적인 산업을 일으켰다. 일본에서는 700년 가까이 지속된 막부 체제가 무너지고 천황 중심의 메이지 정부가 새로 수립되었다. 메이지 유신이라고 했던 이유는 유신이 개혁이란 뜻이거든요. 메이지 천황 때 실시되었던 개혁이다라고 해서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메이지 정부는 밖으로 드러나는 사물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정신까지 전부 다 서양식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문명개화론 주장에 입각하여 국가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메이지 유신에 단행하였다. 이때 얘들은 근대적인 입헌군주제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취하게 됩니다. 자, 봉건적인 지방제도를 중앙집권제도로 바꾸고 신분제를 폐지하였고 이제 사무라이 없애고 징병제를 실시하였으며 의무교육을 실시하였고 근대산업시설 설립 등 근대화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였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내용 중에서 질문 있는 거 하세요. 진도 나가도 된다 하면 고 하세요. 메이지는 메이지 일본 천황의 연호. 일본 천황이 부르는 이름이 바로 그 메이지였습니다. 그래서 메이지 천황 때 시행한 개혁이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메이지 유신이에요. 됐나요? 예. 다음, 자, 여기 있는 내용은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자, 무슨 내용이냐. 조선은 왜 일본과 싸우지 않았을까?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일본이 한번 시비를 털었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어디서 들어봤을 거예요. 지네가 먼저 시비를 쪼았는데 왜 우리는 전쟁이 아니라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개항을 선택해였을까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질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 약해서 노노노노 이미 그 흥선대원군 물러나고 나서 고종이라고 하는 왕이 어느 정도 서양과 문물 교류 통상해야 되는 거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우리가 한번 그러면 서양이랑 교류를 해볼까 말까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그 당시 마침 났던 게 운요호 사건이었고 그래 어차피 개항하려고 했는데 그럼 운요호 사건을 계기로 하여 개항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우리가 전쟁을 굳이 하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볼게요.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은 조선에 새로운 국교 수립을 요구하는 외교 문서를 보냈다. 선생님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 전까지만 해도 장군들, 쇼군이 다스리는 막부 체제였잖아요. 에도 막부. 근데 그 서양과 공식적으로 교류를 하게 되면서 사실 에도 막부는 서양과의 교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 원간섭기 때 왕이 권력을 다시 장군들한테서 무신들한테서 빼앗기 위하여 일부러 왕이 몽골이랑 손을 잡았던 것처럼 여기 일본 역시 그 천황이 다시 권력을 잡기 위하여 서양 세력과의 교류를 오케이 했던 면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조선이랑 친하게 지냈던 거는 낙부였어. 쇼군이었어. 그런데 그 일본의 권력을 이제 천황이 낙부가 아니라 정부가 가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쇼군이 아니라 천황이다. 그러니까 우리 새롭게 국교를 맺도록 하자. 국가 간의 관계를 다시 맺도록 하자. 그리고 우리는 메이지 유신해가지고 세제도
이제 우리 서양식으로 바꿨디. 그러니까 우리 근대적인 조약을 맺지 않을래? 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편지를 보냈더니만은 조선 보기에는 얘들이 뭔 개소리를 하고 있어. 무슨 국교를 새로 맺어. 우리 200년 전부터 계속 국교를 맺고 있었잖아. 라고 하면서 이것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참 황이라고 할 때 황이 황제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가 황제라고 웃기고 있네. 무슨 오랑캐가 황제야. 라고 하면서 이제 무시한 것도 있었어요. 본문 볼게요. 하지만 일본의 황제국이라고 칭하는 등 전통적인 조공책봉 외교 형식에 어긋나는 문서를 보내자 조선 정부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를 계기로 하여 메이지 정부 내에서는 조선을 정벌하자라고 하는 정한론, 정복하자 한국을 정한론이 일어났으나 실행되지는 않았다. 자, 몇 년 뒤에, 하지만 어느 정도 체제가 안정된 다음에 일본은 몇 년 뒤에 군함을 보내서 부산에서 무력 시위를 한 뒤에 강화도, 영종도, 일부러 수도 인근으로 보낸 거예요. 불법 침입을 하였다. 이게 바로 운요호 사건이었다. 운요호 사건. 운요호 군대배를 가지고 군함을 가지고 일부러 강화도 근처에서 왔다 갔다 영종도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근처를 지키고 있었던, 안 그래도 강화도는 신미양요, 병인양요 일어났던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완전 긴장을 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근처에서 워낙에 일본이 그 대포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가 먼저 위협적으로 이제 대포를 쏘면서 야, 여기 오지 마. 여기는 우리나라 바다야. 우리나라의 땅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오면은 전쟁으로 간주하겠다라고 하면서 위협적으로 먼저 위협 사격을 하나 했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엄청 위험한 대포를 쏜 게 아닙니다. 그냥 돌덩이 하나 날렸대요.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는 뜻으로. 그런데 일본은 이거를 사실 노리고 있었던 거죠. 아싸, 야, 네가 먼저 선빵 날렸지? 그럼 우리는 전쟁 시작이다. 우리가 피해 입은 거지? 라고 하면서 일본이 모든 전쟁 준비를 한 다음에 운요호에다가 군인들과 무기까지 전부 다 싣고 왔었던 상황에서 조선이 완전 탈탈탈 털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운요호 사건 1876년이었어요. 자, 어디 갔노?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하느냐? 아니, 우리는 그냥 평화적인 목적으로 이 근처에 있는 바다를 측량하기 위하여 온 거였는데 니네가 먼저 공격해가지고 우리가 큰 피해를 입었잖아!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말도 안 돼요. 남의 나라를 왜 측량해요? 남의 나라의 바다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해저는 어떻게 생겼는지, 뭐 지형 지리는 어떤지라고 하는 거, 이거를 몰래 알려고 한다? 그거는 바로 즉 국가 기밀을 손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 이순신 장군이 이겼을 때 그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었나이다. 그거 있었다 이거 맞지? 사실 여러분 그거 할 때 우리가 우리나라 고유의 지형 지리를 이용하고 일본이 그걸 몰랐기 때문에 이긴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이순신 장군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우리나라의 지형 지리를 잡아먹으려고 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일본이 이런 방식으로 야, 우리는 공격할 생각 없었는데 니네가 먼저 쐈잖아 라고 하는, 그래서 강제로 개항을 시켰던 이 방식은 사실 일본이 미국에게 당했던 거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오케이? 일본에서는 이거를 페리호 사건이라고 부른대요. 까만 색깔 배가 나타나서 뭐야 우리나라다 오지마 라고 쐈더니만은 미국이 네가 먼저 쐈네. 오케이. 그럼 우리가 공격을 해주지 라고 한 다음에 우리는 얌전히 평화적으로 지나가고 있었는데 니네가 먼저 공격했으니까 전쟁하기 싫으면은 개항해라 라고 미국이 똑같이 이용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는 미국이 자신들의 개항한 방식을 그대로 조선에 이용한 것이었다. 이후 일본은 서구 열강과 청나라에 조선에 개항하겠다라고 양해를 구하는 등의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 조선에서는 1873년에 흥선대원군이 권력에서 물러나고 고종이 직접 정치를 주도하였다. 이때까지 흥선대원군은 척화비를 세우면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계속했던 사람이었잖아. 그런데 흥선대원군을 쫓아내고 아들이었던 고종이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빠랑 똑같은 정책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고종이 또 개화 정책을 하려고 준비를 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어디 갔나? 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고종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관심을 보이면서 정부 내에서 통상개화를 주장하는 박규수 같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박규수는 누구냐? 북학파였던 박지원의 손자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람은 그래서 오픈마인드, 서양이랑 교류하자라고 하는 그런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박규수였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개화파라고 불렸고, 박규수의 제자들 중에서 온건개화파도 나오고 급진개화파도 나오고 했었던 겁니다. 자, 마침 일본이 운요 사건을 일으키고 개항을 요구하자 정부는 찬반 논란 끝에 강화도 조약을 맺었다. 강화도 조약을 맺은 연도는 정말 쉽네요. 876 하나하나 없어지네. 1876이었다. 사실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뭐고 별명. 정식 이름은 정식 명칭은 조일수호조규입니다. 조일수호조규. 됐죠? 체결하였다. 자, 그리고 중요한 강화도 조약의 의의는 무엇이냐? 강화도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조선에는 어떤 변화가 오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 밑주시고 보세요. 강화도 조약은 외국과 조선이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다. 그 결과 조선은 일본과 만국공법을 바탕을 둔 만국공법. 자, 이거는 지금 말로 하면 국제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선시대에 만든 법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의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의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법뿐만 아니라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진 만국공법, 그러니까 국제법에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제 조선의 역사는 우리만의 역사가 아닙니다. 세계사의 일과된 거예요. 됐죠? 새로운 외교 관계를 맺고 통상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들어가게 되었다. 중요한 내용 나와 있네요. 그래서 맞다. 예를 들어 내가 시험 문제를 이런 거를 낼 수 있어요. 강화도 조약의 의의는 무엇인가? 라고 문제를 내면은 답은 뭐라고 써야 되느냐?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1. 최초의 2. 근대적이고 3.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라고까지 써야 돼요.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이고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그리고 내가 시험 문제를 낸다면 이렇게 내겠죠. 최초의 2점, 근대적 2점, 불평등 2점. 이래가지고 총 6점짜리 문제를 낼 거예요. 여러분 근데 최초라는 말도 안 쓰면 2점 깎이는 거고, 근대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안 쓰면 2점 깎이는 거고, 불평등했다라고 하는 말을 안 쓰면 또 2점 깎이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이응. 오케이. 와, 근데 니네가 오늘 피곤한갑다. 오늘 4반이 이렇게 조용히 수업을 하다니. 자, 그리고 또 요 밑에 있는 내용은 지금 안 하고 다음 페이지 한 다음에 돌아와서 할게요. 일단 다음 98페이지로 다시 넘어갈게요. 98페이지. 야, 니네는 걷기 대회 언제까지래? 28일. 금요일, 우리랑 똑같네. 걷기 대회 나간 애들은 겁나 피곤할걸요. 완전 피곤하죠? 죽을 것 같아요. 와, 이럴 수가. 지금 재성이랑 나랑 맨날 만나고 있어요. 계속 재성이가 그 위험하게 11시 넘은 시간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계속 집에 들어가라 계속 그러고 있어요. 훌륭합니다. 재성이는 야자 마치고도 그 늦은 시간에 하더라고요. 정말 문무를 겸비한 재성이 이제 문무왕이에요. 자, 어디 갔노? 자, 여기 볼게요. 선생님 왜 이거부터 먼저 했나요? 여기에 보면은 강화도 조약에 무슨 내용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게 나와 있거든. 그거 볼게요. 강화도 조약의 내용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자, 여기다가 별 곱하기 이렇게 하시고 별 곱하기 이렇게 랄라랄랄라. 뭐지? 어디 계속 노래 열리네. 자, 여기 있는 거 강화도 조약의 내용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되는 거, 그리고 제일 많이 틀리는 거 뭐냐? 아까 말했어요. 강화도 조약의 정식 명칭은 조일수호조규라고. 오케이? 사실 여기 있는 것만 강화도 조약이에요.
오케이? 여기 있는 것까지만 강화도 조약이고 요거는 강화도 조약 맺은 다음에 일본이 아씨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해가지고 야 이것도 맺자 추가 조약 이것도 야 이것도 맺자 추가 조약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거랑 요거는 강화도 조약이 절대 아닌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이응. 여러분 절대 까먹지 마세요. 요 밑에 있는 이 두 개는 강화도 조약 아닙니다.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조일 수호 조규라고 하는 거 요것만 해당돼요. 조일 무역 규칙, 조일 수호 조규 부록 이런 건 절대 강화도 조약이 아닙니다. 알겠죠? 어이 우리 기범이 어디 갔노? 기범이는 왜 이응을 안 해? 오케이. 자, 그럼 조일 수호 조규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볼게요. 자, 첫 번째 원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 조선은 자주국으로서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와, 세상에. 일본이 굳이 이거를 넣어줬대요. 일본이 우리나라의 자주권, 우리나라가 얼마나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 근대 국가 중에 하나인지 우리나라의 권리 하나를 인정해 준 거예요. 맞죠? 일본 진짜 고맙네. 맞아요? 아니에요? 아직 안 들어봤어요? 아, 이거 중학교 때 못 들어봤구나. 이거 필기할게요. 노노노노. 청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하여. 잠깐만. 에잇. 와씨. 노래 소리 너무 큰데. 청의 간섭을 배제하고 청의 종주권의 부인. 이렇게 필기하세요. 청의 간섭을 배제하고 청의 종주권을 부인한다. 선생님 너무 어려운 표현인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나중에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잡아먹고 싶은데 조선이 청나라와의 관계를 들먹이면서 우리는 청나라와 친하니까 조언을 구해야겠다. 혹은 우리는 이미 뭐 이렇게 이야기할까봐 아니야 너희는 청나라하고 아무 관계없는 청나라와는 완전 별개의 국가야. 그러니까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청나라한테 우리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거를 미리 사전으로 밑밥을 깔아놓은 거예요. 이해됐으면 이응. 됐죠? 이것도 매우 중요한 조항이니까 기억하세요. 네, 재성이 질문하세요. 사실 종주권이 무엇이냐? 종주권. 약간 우리가 듣기에는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종주권이 뭐냐면은 성이 종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조선시대의 외교 원칙에 따라 보았을 때 조선이 식민지의 위치에 있고 청이 모국의 위치에 있다. 조선이 청의 거의 반식민지 상태이다. 라고 보는 게 종주권이에요. 오케이? 자, 그리고 또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핑계를 댈까봐 라고 하는 거였죠. 자, 여기까지 이해 다 된 거죠? 그럼 두 번째 보세요. 조선국의 항구, 부산과 원산과 인천이라고 하는 세 개의 항구를 개항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사조의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왜 나쁜 내용인가요? 부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랑 워낙 가깝기 때문에 경제적인 침략의 거점으로 활용을 하였고 원산이라고 하는 곳은 위치상으로 러시아하고 가까운 곳이에요. 러시아하고 가까운 곳. 그래서 여기는 군사적인 침략의 거점으로 삼은 거고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어디랑 너무 가까워요? 바다 말고 또 우리나라에 제일 중요한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수도랑 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적인 침략의 거점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오케이? 야, 지도를 그려보면은
여기 일본 있으니까 일부러 왔다 갔다 편하게 배가 금방금방 경제적인 침략 수탈을 하기 위하여 부산 한 군데 개항했고 원산은 요쯤에 있거든요. 러시아도 사실 조선을 잡아먹으려고 남하 정책, 남쪽으로 내려오는 정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하여 일부러 여기를 찜뽀, 그리고 여기는 또 일본이랑 가까우니까 자 그리고 여기 서울을 직접적으로 공략하기 위하여 일부러 인천에 또 오픈한 거예요. 그래서 인천은 절대 조선이 개항을 안 시켜주려고 끝까지 거부 하다가 결국 2년 만에 실패해서 개항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 됐죠? 다음 얍. 자 조선국은 일본의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을 측량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아까 이야기했었는데 여러분 남의 나라의 해안을 함부로 측량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것은 한마디로 영토 주권에 대한 침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나라 땅을 잡아먹을 준비를 조금씩 이미 하고 있었다. 일종의 어떻게 보면 토지조사 사업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 10번의 내용이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내용일 거예요. 일본 사람이 조선에서 머무는 동안에 범죄를 저지른다. 그러면은 모두 누가 심판한다? 일본 사람이 심판한다. 그렇지. 이거를 시외법권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영사재판권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오케이. 우리나라의 재판권에 대한 침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법주권의 침략. 사법주권에 대한 침략. 오케이? 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불평등한 가장 중요한 이유. 일본 사람은 이런 혜택을 본다. 일본 사람은 이런 혜택을 본다. 일본은 조선의 항구를 요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은 있지만은 조선 사람이 반대로 아니 사실 이게 조일수호 조규니까 조선 사람이 일본에 어디 갈 수 있다. 조선 사람이 어디 갔을 때 뭐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어야 되거든. 상호 공통으로 조약이 체결이 돼야 되는데 조선 사람의 혜택은 하나도 없고 조선이 어떻게 털리는가에 대해서만 나와 있거든요. 보세요. 그러면은 조선 사람이 일본에 갔을 경우에는 이 조선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다. 그러면 누가 이거를 처벌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잖아요. 맞죠? 특히 10조 같은 내용은 나중에 을미사병,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일어났을 때 결국 우리나라의 왕비를 죽인 범죄자 양아치가도 결국 일단 맨 처음에는 전 세계적으로 일본을 엄청나게 비판했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감옥에 넣었다가 이제 자기 나라의 일 아니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끈다 이가. 그러면 이제 슬슬 무죄로 풀려난 거예요. 지금도 명성황후를 죽였다라고 하는 칼이 일본 신사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칼이 보관되어 있는 명성황후 여우를 사냥한 칼이다라고 써있대요. 그거를 보러 나도 일본에 갔었는데 조선 사람들이 그거를 보면서 이를 갈고 치를 떨며 그리고 또 일본 욕을 하도 해가지고 조선 사람한테만 오픈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이제 아예 칼 보여주는 거를 잠궈놨대요. 자,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강화도 조약 말고 다른 조약에 대한 내용들인데 여기도 보면 안 좋은 내용 다 있어요. 세상에나. 일본 사람은 이제 환전도 안 하고 일본 돈으로 조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품이랑 교환이 가능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쌀과 잡곡들을 마음대로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흉년, 일본에서 흉년 동시에 들 수 있거든요. 비슷한 위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흉년 걸려서 굶어 죽든 말든 일본 사람들은 계속 쌀을 유출했었습니다. 그리고 선박들이 항구세를 내지 않는다. 여러 가지로 엄청난 혜택을 보면서 우리나라를 침략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는 조약들의 내용이고 자세한 내용들은 요거 보세요. 여기 있는 내용들이 시험 문제 적기 참 좋아요. 맞죠? 자, 여기 있는 거 보세요. 자, 다음 다시 어디로 가느냐? 그래. 요 위에 있는 거 일단 볼게. 얍. 조선은 일본과 맺은 강화도 조약으로 부산 이외에 2개의 항구를 개항하였고 영사재판권과 해안측량권 등을 인정하였다. 또한 뒤이어 체결한 부속 조약으로 일본 상품의 무관세 무역, 일본 화폐의 유통, 쌀의 무제한 유출이 가능해지게 되면서 일본이 조선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침략하는 기반이 되었다.
이후에 조선 정부는 이러한 불평등 조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 없으면 고 하세요. 오케이. 다시 앞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다시 앞 페이지로 돌아가서 이 위에 있는 내용이랑 밑에 있는 내용이랑 거의 한 5년, 7년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뒤에 갔다 온 거예요. 자, 일본이랑 개항을 한 다음에 조선이 이제 찝찝한 마음이 약간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 새끼들 원래 식민지로 만들 것 같은 왠지 불길한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일본한테만 털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보다 강력한 여러 강대국들과 일부러 수교, 무역, 통상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일부러 일본에 견제해줘라고 하는 목적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고 싶었던 나라가 청나라, 러시아, 조선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세 개의 나라가 전부 다 일본을 조선이 아니고 일본. 요? 오잉? 이거 삭제하는 거 뭐 있던데? 예전에 이거 삭제하는 거 있지 않았나? 자기가 쓴 거 자기가 삭제하는 거. 맞지? 어디 갔지? 오잉? 이제 없어졌나? 여튼간 그렇다 치고 그래서 일본까지 전부 다 우리네 조선의 식민지로 만들고 싶어 했었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일부러 여러 나라들과 조약을 맺으면서 일본을 견제하려고 하였다. 맞아볼게요. 그리고 특히 웃기게도 아니 청나라 역시 진짜 우리네 식민지로 만들고 싶어 했기 때문에 청나라가 제일 일본을 견제해요. 그래서 조선아 니네 너무 일본이랑만 친하게 지내지 말고 다른 나라랑도 한번 지내보는 게 어때? 라고 청나라가 우리한테 일부러 다른 나라를 소개시켜줘요. 청나라는 일본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선과 미국이 친한 관계를 맺기를 주선하였다. 미국은 아무래도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미국은 조선에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특히 일본에 수신사로 갔던 일본의 발달된 문명을 배워서 오는 사람들이 바로 수신사였습니다. 김홍집이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을 가져왔다.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은 청나라 사람이 쓴 책이야. 근데 이게 일본에 가 있네. 특이하죠. 그리고 조선이 국제 외교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소개한 책이야. 그런 책이고 결론은 뭐냐? 청나라와 끈끈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러시아는 견제하고 그리고 일본과도 일본 말고 그 미국과 연계하라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볼 때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외교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청나라와는 친했고 러시아는 계속 견제하는 도중이었으니까 우리가 미국이랑만 외교를 하도록 하자라고 해서 조미수어 통상조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른 반 애들 왈 이거 뭐라고 하느냐? 의미 없지 않나요? 왜요? 아니 말하세요. 그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결과만 봤을 때는 아무런 의미 역시 없었고 뿐만 아니라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야 원래 우리 청나라랑 친했고 러시아는 원래 견제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이거 책을 따르든 안 따르든 무슨 상관이고 미국이랑은 멀리 있으니까 우리가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겨도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수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는 말이에요. 다른 반 애들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아니 왜 일본에 가서 청나라 책을 수입해 오나요? 이건 한마디로 미국 여행 가서 판다 인형 가지고 오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사실 이거는 청나라한테 완전 이득인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청나라 사람이 쓴 거였죠. 여튼 맞아볼게요.
양반들의 큰 불만을 가져왔지만은 고종과 정부 관료들은 미국과의 수교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이에 서구 열강 가운데 최초로 미국과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였다. 82년도에요. 이후에 미국부터 시작해서 영국, 독일, 러시아까지 전부 다 외교 관계를 맺게 되었다. 하지만 병인 양요를 겪었던 프랑스와는 천주교 공인, 프랑스하고 맺는 조약에다가는 천주교를 박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까지 요구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보다 늦었던 1886년에 돼서야 수교를 맺었다. 이로써 조선은 국제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였으나 청나라와는 사대 관계를 유지하는 이중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자, 여기까지 수업입니다. 질문 있는 사람은 남고 아닌 사람은 나가도 됩니다. 안녕.